돈이 사람을 망칠 수 있다는 말 정말일까? 내 자식들을 보며 그 말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나는 평생 악착같이 살았다. 어려운 시절이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때 나와 남편은 손에 물집이 생기도록 일하며 살았다. 그렇게 쌓은 재산이었다. 작은 가게를 시작으로 상가와 집 몇 채를 사들였고 지금은 몇십억 대의 자산가가 되었다. 하지만 세월은 나를 속이더니 이제 늙음과 함께 나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병원에서 받은 치매 초기 진단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요즘 들어 자주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거나 간단한 계산이 헷갈릴 때가 있어 불안했지만 정말로 진단을 받으니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내게 더 큰 충격은 병원에서 돌아온 뒤였다. 자식들이 병명에 관심을 보인 게 아니라 내 재산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큰딸은 내가 집을 팔아 작은 곳으로 옮기라고 권했다. 큰아들은 내 통장 정보를 알아내려 했고 막내는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병을 진단받은 게 아니라 돈이 진단받은 것 같았다. 자식들은 내가 없어진다면 자신들에게 남을 것들만 생각했다.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었고 나는 절망했다. 내가 이들을 이렇게 키웠나? 돈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 걸까? 아니면 나의 재산이 내 자식들을 왜곡시킨 걸까? 그렇게 며칠을 침대에 누워 울며 보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무력하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대로 내 삶을 자식들의 탐욕에 삼켜버릴 수는 없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며칠 동안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정말로 치매에 걸렸을까? 이제 나는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걸까? 하지만 더 큰 의문은 내 자식들에 대한 것이었다. 내 병을 알게 된 자식들은 걱정스러워하기는커녕 각자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만 보였다. 처음엔 작은 신호들로 시작됐다. 큰아들은 갑자기 나를 찾아와 은행 계좌를 물었다. 어머니가 요즘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서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려면 통장 관리를 누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큰아들의 말을 들으며 당혹스러웠다. 내 병을 걱정해서라기보다는 나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큰딸은 더 직접적이었다.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에 사는 게 힘드시잖아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면 어떨까요? 남는 돈으로 요양비도 대비하시고. 큰딸은 돈이 나를 위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평소에 나를 자주 찾아오지 않던 그는 뜬금없이 투자를 제안했다. 엄마, 요즘 수익률 좋은 상품들이 많아요. 제가 관리해 드릴 테니 믿고 맡겨보세요. 나는 막내 아들이 얼마나 믿음직한지 알고 있었다. 그의 투자는 매번 실패로 끝나지 않았던가. 자식들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었고 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자식들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날 가슴 아프게 찔렀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며 쌓은 돈이 결국 자식들을 망치는 도구가 될 줄이야. 한밤중에 홀로 앉아 앨범을 꺼내보았다. 젊은 시절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나와 남편의 사진들. 작은 행복에 웃으며 찍은 가족 사진들. 그때 우리는 돈이 없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많아질수록 가족은 멀어져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 재산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다. 내 재산이 자식들의 탐욕을 키우고 결국 서로를 파멸로 몰고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이제 이 돈은 진짜로 필요한 곳에 쓰여야 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자식들 대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다. 어느새 나에게 돈은 더 이상 안락한 노년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자식들이 내 돈을 바라보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며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를 망칠 수 있는 독과 같은 존재로 보였다. 그 독을 더 이상 자식들에게 쥐어주고 싶지 않았다. 하루는 식탁에 앉아 오래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우리 둘은 먹고 살기 위해 뼈를 깎는 고생을 했지만 그때는 힘들어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그는 하늘에서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자식들의 탐욕을 애써 무시하고 그들이 내 돈을 두고 싸우는 꼴을 보고만 있는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잠든 밤이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순자야, 너의 삶은 네 선택에 달렸어. 하지만 돈 때문에 자식들이 더 망가지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니? 나는 매일 자신을 책망하며 새벽을 맞이했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못한 내 삶은 서글펐지만 그 서글픔보다 더 컸던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다. 내가 떠난 뒤 남은 재산이 자식들 사이의 싸움과 미움으로 얼룩질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다. 그날 밤 나는 무언가를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책상에 앉았다. 자식들에게 남겨줄 재산 대신 나와 남편이 평생 일궈낸 것을 세상에 환원해야겠다고. 이 결심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나도 내 자식들을 사랑했기에 이 선택이 결국 그들을 위한 길이라고 믿기로 했다. 결심을 한 뒤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식들에 대한 미련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자식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어쩌면 내가 잘못 키운 것은 아닌지,
내 잘못으로 그들이 돈을 사람보다 우선시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자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이 돈이 자식들에게 해가 되게 두고 싶지 않다. 내 손으로 직접 쌓아 올린 재산이었다. 한 푼 한 푼 절약하며 차곡차곡 모았던 그 돈이 내게는 삶의 노력과 애정의 증표였다. 그런데 그 돈이 지금은 내 자식들에게 독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이 돈은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쓰게 하자. 다음 날 아침 나는 차분히 서랍을 뒤져 오래된 서류들과 남편의 메모를 꺼냈다. 남편의 글씨로 적힌 몇 줄의 문장이 있었다. 돈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다. 다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그 문장을 읽으니 마음이 편해졌다. 내 결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부터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일을 자식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해야 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싶어요. 다만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나의 의지를 존중하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와 함께 환원 절차를 하나씩 진행하며 이 일의 마지막까지 책임지기로 했다. 그동안 자식들 앞에서는 아무 일도 모르는 척 지내야 했다. 여전히 치매 초기 증상이라며 물건을 깜빡하는 척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연기를 했다. 그럴수록 자식들은 나를 더 쉽게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냉담해졌고 나는 그걸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이 선택이 옳았어. 내가 돈을 사랑해도 나는 너희를 위해 더 나은 결정을 해야 해. 재산 환원을 진행하면서도 나는 자식들에게 완벽히 치매 환자로 보이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다. 하루는 일부러 냉장고에 밥솥을 넣어둔 채 깜빡한 척했다. 자식들이 나를 방문했을 때 그걸 발견하자 그들은 더욱 확신에 찬 얼굴로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제 엄마가 혼자 살기엔 무리야. 그들의 속마음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큰딸은 점점 더 직접적으로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엄마, 이제는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안전하기도 하고요. 저희도 마음이 놓이고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다.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다. 막내 아들은 또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다. 그는 내가 남긴 돈으로 무언가를 투자해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설득했다. 엄마, 이 돈을 가만히 놔두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관리하면 몇 년 안에 2배로 불릴 수 있어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더 잘 알지. 자식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확신하는 동안 나는 변호사와 함께 재산 환원 절차를 계속 진행했다. 모든 서류 작업이 완료되고 내 재산은 점점 사회로 옮겨지고 있었다. 이제 내가 가진 것은 자식들이 모르는 숨겨둔 소액의 통장뿐이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날 때쯤 나는 자식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길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계획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내가 아직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했다. 자식들은 여전히 재산을 탐내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요양원 이야기를 구체화하기 시작했고 큰딸은 병원과 상담 예약까지 잡아두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는 척하며 가만히 지켜봤다. 자식들의 시선을 끌어당기기 위해 일부러 치매 환자로 더 완벽하게 연기했다. 일부러 물건을 찾지 못해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척했다.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내게서 어떤 대답을 들으려 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났다. 이제 다 됐다. 나는 준비된 각본대로 마지막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약해 보이도록 연기를 멈추지 않았다. 자식들은 그런 나를 안심시키는 척하면서도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요양원 문제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 재산 관리 방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큰딸은 자꾸 요양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엄마가 이런 큰 집에 혼자 계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누군가 항상 옆에서 돌봐드릴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딴 생각하는 척했을 뿐이다. 나는 딸의 태도가 곧 결정적 순간을 만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큰아들은 자꾸 나의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상가를 제가 대신 관리하면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다. 자식들이 저마다 다른 이유를 붙이며 내 재산을 탐내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했다. 막내 아들 역시 빚 때문에 초조해하는 모습이었다. 막내 아들은 며칠 전 내게 투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 통장에 얼마나 돈이 남아있는지 물었었다. 나는 그때 일부러 통장을 잃어버린 척하며 대답을 피했다. 막내 아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이 모든 상황은 내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자식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믿는 동안 나는 철저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서류 작업은 변호사와 함께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
내 재산이 환원될 준비가 마무리되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홀가분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마지막 단계를 시작할 때였다. 자식들에게서 모든 기대를 완전히 끊고 내가 세상에 남길 것을 남기는 시간이었다. 자식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한 거라는 걸 알게 될 날이 오겠지. 내 계획이 진행될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미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며 자식들의 행동을 지켜봤다. 그들은 날이 갈수록 탐욕스러운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큰딸은 요양원 입소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변 요양원의 조건과 비용을 조사해 오더니 내가 동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담 일정을 잡아왔다. 나는 큰딸이의 말을 듣고도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라. 내가 치매 환자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지. 큰아들은 나를 설득하기 위해 논리적인 척하며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요즘 상가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직접 관리해서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말하는 동안 나는 상가 건물의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흥미없는 척 고개를 돌렸다. 속으로는 이미 그 상가가 환원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마음이 평온했다. 막내는 여전히 돈 문제를 들먹이며 내 통장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집요하게 물었다. 나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다. 어디 뒀더라. 요즘 깜빡깜빡해서 잘 모르겠다. 막내 아들은 짜증을 내며 방을 나갔다. 막내 아들의 등 뒤를 보며 한숨이 나왔지만 동시에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자식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내가 정말로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남편의 메모가 떠올랐다.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이야. 사람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지. 나는 내 결정이 그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기로 했다. 내 연기는 날이 갈수록 정교해졌다. 자식들이 나를 완전히 치매 환자로 믿게 만들기 위해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거나 어딘가에서 헛소리를 하는 듯한 모습을 일부러 보여줬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볼 때마다 자식들은 나를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나는 자식들이 원하는 치매 환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는데 온 힘을 다했다. 이를테면 식사를 하다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린 뒤 멍하니 바라보거나 대화를 하다 말고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식이었다. 자식들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더 이상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예컨대 내가 무언가를 서명하거나 동의할 때조차도 그들은 치매라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러는 거야 라고 단정지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진실은 그 서명은 내가 변호사와 함께 사회 환원을 위해 준비한 모든 문서의 일환이었다는 것이었다. 큰딸은 요양원 문제를 더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며칠 전 내게 말했다. 엄마, 이번에 제가 정말 좋은 요양원을 찾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들도 너무 친절하대요. 엄마가 편안하게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바라는 건 내가 편안한 게 아니야. 그저 내가 여기서 사라지는 거겠지. 큰아들은 여전히 부동산 관리 이야기를 했다. 그는 내 상가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경고하며 자신이 관리를 맡으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장담했다. 나는 일부러 질문 몇 가지를 던졌다. 그는 아주 진지하게 마치 사업 설명회를 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답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나는 이미 그 상가가 사회 환원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속으로 미소 지었다. 막내는 점점 더 초조해 보였다. 그는 나를 찾아올 때마다 내 통장을 물었고 돈을 어디에 두었는지 묻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기억나지 않는 척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했다. 그의 반응은 짜증에서 분노로 그리고 포기로 이어졌다. 나는 그가 나를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는 것을 보며 마지막 단계가 다가왔음을 느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변호사와의 연락을 계속 이어갔다. 사회 환원을 위한 작업은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 재산 대부분이 필요한 곳으로 가고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자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일이었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었다. 자식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들의 본 모습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이 돈을 그들에게 남긴다면 그들은 더욱 파멸로 치달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 선택이 나의 마지막 부모로서의 책임이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획을 마무리해 나갔다. 그들의 믿음은 내가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는데 완벽한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 나는 자식들의 눈앞에서 점점 흐릿해지는 존재가 되었고 그들은 내게 남은 것들이 자기들 것이 될 날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할 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재산 환원 절차를 마무리 지었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과 예금은 이제 공익단체와 필요한 곳으로 이관되었다. 내 재산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고 동시에 자식들의 것도 아니었다. 나는 마음속 깊이 후련함을 느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이를 어떻게 알릴지 고민이 되었다. 며칠 후 자식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다. 나는 일부러 자식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행동을 했다. 요즘은 좀 정신이 더 나아진 것 같다. 너희 덕분이겠지. 그 말을 들은 자식들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큰딸은 요양원 문제를 다시 꺼냈다. 엄마, 이번에 정말 좋은 요양원을 찾았어요. 간호사들도 다 친절하고 환경도 깨끗하대요. 이참에 가서 쉬시면 어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는 너희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미소를 보고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래, 그 미소가 곧 사라질 거야. 모임이 끝나갈 즈음 나는 준비해둔 말을 꺼냈다. 사실 오늘 너희를 부른 건 얘기할 게 있어서야.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말이다. 자식들의 눈빛이 순간 빛났다. 그들은 숨을 죽이며 내 말을 기다렸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많이 고민했다. 너희가 나를 도와주려는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내 재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원했다. 그 순간 방 안은 고요해졌다. 나는 이어 말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이미 사회에 환원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큰딸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뭐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큰아들과 막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이건 내가 오래전부터 고민해온 결정이야.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 내 재산은 이미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 자식들은 한꺼번에 소리치며 나를 설득하려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모두 무시했다. 내 선택이 후회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내 삶이 온전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나는 내 삶을 지키고 내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진정한 교훈을 남긴 것 같았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말한 후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큰딸은 끝까지 나를 설득하려 했고 큰아들은 법적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는 눈치였다. 막내는 허탈한 듯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떴다. 그들의 반응을 보며 마음 한편이 쓰라리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았다. 자식들이 돈을 쫓으며 나를 잃었던 것처럼 나 또한 그들을 돈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며칠 뒤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다. 나는 이미 간단히 짐을 꾸렸고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야 내 삶이 정말로 내 것이 된 것 같다. 요양원에서의 첫날, 나는 처음으로 아무런 부담 없이 하루를 보냈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시설은 깨끗했다. 무엇보다 아무도 내 재산이나 미래를 묻지 않았다. 내가 가진 것은 단지 현재의 나 자신뿐이었다. 그 단순함이 참으로 평화롭게 느껴졌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모습을 보며 나도 자연스레 그들 사이에 섞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둘러싼 갈등에서 벗어나 소박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나는 과거를 돌아보며 내 결정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내 돈은 자식들의 탐욕을 키우는 씨앗이 아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씨앗이 되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지만 그들이 언젠가 나의 선택을 이해할 날이 올 것이라 믿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없었다. 이제 내 삶은 내 손으로 지켜낸 것이었고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사랑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며 나는 말하고 싶다. 재산이나 물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선택은 나를 위한 선택이자 세상을 위한 선택이었다. 이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도 내 삶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미소 지을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